여러분, 과자 하나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북한군 중대장의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겁니다. 그는 10년 동안 두만강 국경을 지키며 조국에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었어요. 매일 아침 부하들 앞에서 구호를 외쳤고 남조선을 적으로 여기며 살아왔죠. 그런데 어느 날 밤 그의 손에 작은 과자 한 상자가 들어왔습니다. 빼빼로 사랑을 전하세요. 포장지에 적힌 그 문장이 그가 평생 믿어왔던 모든 것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단 한 입의 달콤함이 그의 신념에 균열을 냈고 그 균열은 결국 목숨을 건 탈출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무료로 하루 한 편 웃음과 눈물이 있는 사연이 매일 배달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수무도의 두만강 초소에서 35살의 중대장 리도현은 또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새벽 5시 기상 나팔 소리가 막사를 가득 채웠어요. 리도현은 얼어붙은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 군복을 입었습니다. 손가락이 시려서 단추를 채우는 것조차 힘들었고 입김이 하얗게 나왔어요. 양강도 변경 경비를 맡은 지 벌써 10년째였고 매일 아침이면 부하들 앞에 서서 같은 구호를 외쳤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조국을 지킨다는 그 말. 처음 몇 년은 진심이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충성심이 있었고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말들은 점점 공허해졌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힘찼지만 요즘 들어 그 문장이 입 밖으로 나올 때마다 묘하게 울림이 없었습니다. 마치 녹슨 종소리처럼 겉으로는 울리지만 속은 텅 빈 느낌이었어요. 초소 주변엔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눈가루가 날려 얼굴을 때렸고 리도현은 군복깃을 세운 채 순찰을 돌았어요. 발밑에서 눈 밟히는 소리가 뽀드득거렸고 멀리 두만강 너머 중국 땅이 희뿌옇게 보였습니다. 저 너머엔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리도현은 고개를 저으며 잡념을 떨쳐냈어요. 그런 생각 자체가 위험했거든요. 부하들은 초소 안에서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난로에 불을 지폈지만 연료가 부족해 금방 꺼져버렸고 병사들은 서로 몸을 맞대고 앉아 입김을 불어가며 추위를 견뎠어요. 20명의 병사 중 절반은 영양실조로 뼈만 앙상하게 남았고 기침을 하는 병사도 여럿이었습니다. 리도현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무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위대한 조국이라면서 왜 병사들은 이렇게 추위에 떨어야 하는 걸까? 정오가 되어 배급이 나왔습니다. 옥수수죽 한 그릇씩이었고 국물이 대부분이었어요. 병사들은 그나마 귀한 옥수수 알갱이를 숟가락으로 건져 먹었고 국물은 천천히 마셨습니다. 한 끼를 오래 먹어야 배고픔을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었거든요. 리도현도 죽을 받아 먹었어요. 맛이라곤 없었습니다. 소금조차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밍밍한 죽이었지만 그래도 먹어야 했어요. 그날 밤 국경을 넘어온 중국 밀수상 천유성이 초소에 붙잡혀 왔습니다. 보초를 서던 병사가 수상한 인물을 발견했고 추격 끝에 체포한 거였어요. 50대의 천유성은 이미 여러 차례 적발된 상습범이었고 눈 덮인 강을 건너다 적발된 겁니다. 병사들이 천유성을 끌고 왔을 때 천유성은 옷이 다 젖어 있었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리도현이 신문실로 천유성을 끌고 들어갔을 때 천유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손을 비비며 용서를 구했어요. 하지만 리도현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책상 위에 가방을 올려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가방 속을 뒤졌을 때 쌀과 옥수수 자루가 나왔고 가방 바닥에서 뭔가 딱딱한 것이 손에 잡혔어요. 노란색 상자였습니다. 빼빼로 사랑을 전하세요. 포장지의 글씨가 형광등 불빛에 반짝이며 눈을 찔렀어요. 리도현은 그 상자를 들어 올렸고 묘하게 가벼운 무게감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상자를 흔들어 보니 안에서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사랑을 과자로 전한다니. 리도현은 피식 웃음을 흘렸습니다. 남조선 놈들의 태폐적인 문화가 이런 것인가 싶었지만 손에 든 상자를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초콜릿 냄새가 희미하게 코끝을 스쳤고 그 달콤한 향기는 오래전 어린 시절의 기억 한 조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부하 최상훈이 긴장한 얼굴로 다가와 남조선 제품이라고 보고했어요. 21살의 최상훈은 이 부대에서 가장 순수한 병사였고 체제 교육을 누구보다 충실히 받은 청년이기도 했습니다. 눈빛만 봐도 조국에 대한 충성심이 가득했고 적에 대한 증오심을 숨기지 않았어요. 리도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당연히 폐기해야 할 물건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손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단 것을 먹어봤던가. 기억조차 나지 않았거든요. 배급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었고 옥수수죽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병사들은 풀뿌리를 캐 먹기도 했고 겨울에는 나무 껍질을 벗겨 삶아 먹곤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작은 상자는 묘한 유혹처럼 다가왔습니다. 일단 보관해 두겠다고 말한 뒤 리도현은 상자를 집무실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최상훈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감히 중대장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고 고개를 숙인 채 물러갔습니다. 리도현은 서랍을 닫으면서도 자꾸만 그쪽을 쳐다봤어요. 마치 서랍 안에서 뭔가가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점호를 마치고 막사로 돌아왔을 때 리도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나무 판자로 된 천장엔 금이가 있었고 틈새로 차가운 바람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담요를 목까지 끌어올렸지만 추위는 가시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몸이 추운 게 아니라 마음 한편이 시렸던 겁니다. 그날 밤 좁은 막사 안에서 리도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 시트 위에서 몸을 뒤척일 때마다 스프링이 삐걱거렸고 창밖으로 들려오는 두만강 물소리가 유독 크게 귓전을 울렸어요. 바람이 창문을 때릴 때마다 막사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자정이 넘어가자 리도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둠 속에서 천천히 일어나 군화를 신었고 복도를 걸어 집무실로 향할 때 발소리를 최대한 죽였지만 마룻바닥이 삐걱거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혹시 누가 볼까 봐 주위를 살폈어요.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서랍을 열었을 때 그 노란 상자가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리도현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포장지가 반짝였고 사랑을 전하세요라는 문구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한참을 망설였어요. 이건 적의 물건이었습니다. 남조선의 태폐 문화를 상징하는 물건이었고 만약 이걸 먹는다면 사상적으로 타락하는 것일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단순한 과자일 뿐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과자를 먹는다고 사상이 변하는 건 아니지 않을까.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포장을 뜯는 비닐 소리가 귀청을 찢을듯 크게 울렸고 리도현은 숨을 죽인 채 주위를 살폈습니다. 상자를 열자 가는 막대기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갈색 초콜릿이 입혀진 과자였고 하나를 꺼내 손가락 사이에 끼운 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한입 베어 물었어요. 달콤함이 혀끝에서 폭발하듯 퍼지며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리도현은 무의식 중에 눈을 감았고 온몸의 감각이 그 맛에 집중되었어요.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타락이라면 도대체 왜 이렇게 따뜻한 걸까? 입안에서 초콜릿이 천천히 녹아내렸고 과자의 바삭한 식감이 달콤함과 어우러졌어요. 리도현은 과자를 천천히 씹으며 눈을 떴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두 번째를 입에 넣었고 세 번째도 먹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를 먹어치우는 동안 리도현은 마치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어요. 상자가 텅 비었을 때 리도현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손가락에 묻은 초콜릿 가루를 하르며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한 건지 깨달았어요. 적의 물건을 먹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상자를 다 비웠어요. 하지만 후회는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먹고 싶었어요. 리도현은 빈 상자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고 구겨진 포장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사랑을 전하세요. 그 문장이 어둠 속에서 눈에 박혔어요. 사랑. 그게 뭐지? 조국에 대한 사랑, 수령님에 대한 사랑, 그런 건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포장지에 적힌 사랑은 뭔가 달랐어요. 더 가볍고 더 따뜻하고 더 개인적인 느낌이었습니다. 리도현은 포장지를 손에 쥔 채 주먹을 움켜쥐었어요.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작지만 분명한 균열의 소리였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고 두만강 너머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리도현은 창문에 다가가 유리의 이마를 기댔어요. 그날 밤 리도현은 처음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게 정말 옳은 걸까? 남조선이 정말 썩은 사회일까? 과자 하나가 이렇게 달콤한데 그걸 만든 사회가 정말 지옥 같은 곳일까? 아주 작은 의문이었지만 그 의문은 씨앗처럼 리도현의 마음속에 심어졌습니다. 이막 무너지는 신념 약 7분. 며칠 동안 리도현은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옥수수죽을 떠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기 일쑤였고 입맛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정확히는 달라져 버린 거였어요. 혀가 다른 맛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밍밍한 죽을 입에 넣을 때마다 혀끝에선 달콤함을 찾았고 그게 없으니 모든 음식이 맛없게 느껴졌어요. 최상훈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와 어디 편찮으시냐고 물었을 때 리도현은 고개를 저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은 이미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뭔가 톱니의 바퀴가 어긋나기 시작한 느낌이었고 그 어긋남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밤마다 리도현은 그 포장지를 꺼내 펼쳐보곤 했습니다. 사랑을 전하세요.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가슴속에서 뭔가 꿈틀거렸어요. 훈련 시간이 되어 부대원들이 광장에 모였을 때 정치지도원 리중만이 연단에 올라 평소보다 더 큰 목소리를 냈습니다. 40대 후반의 리중만은 이 부대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었고 선전과 사상 교육을 담당하며 누구에게도 자비를 베풀지 않는 인물이었어요. 남조선은 썩은 사회라는 그의 외침이 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리도현은 차렷 자세로 서 있었지만 귀가 그 말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뇌 속에서 문장들이 부서지는 느낌이 들었고 미제의 앞잡이니 자본주의의 노예니 하는 말들이 공허하게 맴돌기만 했습니다. 리중만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어요. 남조선 인민들은 굶주림에 시달리고 거리엔 거지가 넘쳐나며 젊은 여성들은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리도현의 시선은 광장 너머 두만강 쪽으로 흘렀어요. 강 건너 중국 땅이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고 그 너머에는 대체 뭐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포장지에 그 문장이 다시 떠올랐어요. 사랑을 전하세요. 썩은 사회가 사랑을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비참한 곳에서 어떻게 저렇게 밝은 색깔의 달콤한 과자를 만들 수 있을까? 리도현은 미간을 찌푸린 채 생각에 잠겼고 그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며 점점 깊어져만 갔습니다. 만약 정말 만약에 말이에요. 우리가 배운 게 거짓이라면 어떻게 될까? 만약 남조선이 실제로는 우리보다 잘 사는 곳이라면, 만약 우리가 속고 있었던 거라면,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리도현은 몸서리쳤어요. 이건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막사로 돌아왔을 때 리도현은 다른 병사들과 달리 혼자 걸었어요. 평소엔 부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곤 했지만 요즘은 그럴 기분이 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최상훈이 따라오며 무슨 고민이 있으시냐고 물었지만 리도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손을 저었어요. 밤이 되어 막사에 홀로 앉아 있을 때 책상 위엔 그 낡은 포장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글씨를 쓸어내리자 종이가 더욱 구겨졌고 리도현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나도 이제 썩은 건가? 사상이 변질된 건가?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하기가 두려웠던 거였어요. 만약 썩은 게 아니라면, 만약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모든 게 거짓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10년 동안 이 국경을 지켰던 시간이 무의미해지는 걸까? 동료들과 함께 추위와 배고픔을 견뎌낸 날들이 허사가 되는 걸까? 리도현은 고개를 흔들었어요. 생각하면 할수록 혼란스러웠습니다. 일어나서 창문으로 다가갔을 때 밤하늘엔 별이 총총 박혀 있었고 리도현은 유리창에 이마를 기댄 채 중얼거렸어요. 저 별은 남조선에서도 똑같이 보일까?
저들도 이 밤하늘을 올려다볼까? 저들은 행복할까? 차가운 유리 감촉이 이마에 전해졌습니다. 며칠 후 리도현은 결심을 했어요. 이 세상을 내 눈으로 직접 보겠다. 진실이 무엇인지 직접 확인하겠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말하는 진실을 믿지 않겠다. 스스로 가서 보고 판단하겠다. 리도현은 주먹을 쥐었고 손등에 핏줄이 불끈 솟아올랐습니다. 탈북. 그 단어가 머릿속에 박혔어요. 한번 생각하기 시작하자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훈련을 하고 순찰을 돌면서도 그 생각뿐이었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탈출 계획을 세웠어요. 어느 날 밤에 가야 할까? 어느 루트로 강을 건너야 할까? 중국 땅에 도착하면 어디로 가야 할까? 리도현은 눈을 감은 채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이었어요. 들키면 죽습니다. 탈북은 반역죄였고 적발되면 공개처형을 당할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어요. 진실을 마주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결행일을 정했어요. 보름달이 뜨는 밤이었습니다. 달빛이 있어야 강을 건널 수 있었고 눈보라가 치는 날이면 더 좋았어요. 발자국이 금방 지워질 테니까요. 리도현은 며칠 동안 일기예보를 확인했고 눈이 올 것 같은 날을 골랐습니다. 그날이 다가올수록 리도현은 초조해졌어요. 낮에는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최상훈이 여러 번 괜찮으시냐고 물었지만 리도현은 그저 피곤하다고만 대답했어요. 사실 머릿속으론 계속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몇 시에 출발해야 할까? 보초는 누가 설까? 최상훈이 보초를 서는 날이 가장 좋을 텐데. 마지막 며칠은 특히 힘들었어요. 동료들과 밥을 먹으면서도 이게 마지막 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훈련을 하면서도 이 초소를 다시는 보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묘한 감정이었습니다. 이곳에서의 10년이 행복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익숙한 곳이었거든요. 드디어 그날 밤이 왔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칠흑 같은 새벽 리도현은 군복 안쪽 깊숙이 빼빼로 포장지를 품은 채 막사를 빠져나왔습니다. 총은 두고 왔어요. 더 이상 필요 없었거든요. 군인으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 떠나는 거였으니까요. 리도현은 군복 단추를 목까지 채우고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눈발이 얼굴을 때렸고 바람이 귀를 때렸어요. 발을 내디딜 때마다 눈이 무릎까지 빠졌고 걷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초소를 지나갈 때 보초병 최상훈이 졸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리도현은 발소리를 최대한 죽인 채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눈 위를 걷는 소리마저 크게 들렸고 심장 박동이 귓속에서 쿵쿵 울렸어요. 최상훈이 고개를 돌리면 어쩌나. 눈을 뜨면 어쩌나. 하지만 최상훈은 계속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리도현은 조용히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얼마 걷지 않아 두만강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얼음이 꽁꽁 얼어붙어 새하얗게 빛나고 있었고 리도현은 강둑에 선 채 발밑을 내려다봤습니다. 한 걸음만 내디디면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다리가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부대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막사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10년을 보낸 곳이었어요. 동료들이 자고 있는 곳이었고 리도현은 입술을 깨문 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침대에 누워 있으면 내일 아침엔 평소처럼 기상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리도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미 마음은 강을 넘었고 몸만 이쪽에 남아 있을 뿐이에요. 리도현은 천천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얼음 위로 첫걸음을 떼는 순간 발밑에서 갈라지는 소리가 났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리도현은 숨을 죽인 채 움직임을 멈췄고 귀를 기울였어요. 얼음이 깨지는 건 아니겠죠. 몇 초가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리도현은 다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조심스럽게 강을 건너는 동안 리도현의 온몸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어요.
발밑에 얼음이 투명해서 아래로 흐르는 물이 보였고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만약 얼음이 깨지면 그대로 물속으로 빠져 얼어 죽을 거예요. 강의 절반쯤 왔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리도현은 온몸이 얼어붙었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상훈이 강둑에 서서 손에 총을 들고 있었어요. 달빛에 비친 최상훈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최상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어요. 남조선 놈들한테 속지 말라고. 중대장님 돌아오시라고. 총구가 리도현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방아쇠를 당기지는 않았어요. 최상훈의 손도 떨리고 있었거든요. 리도현은 최상훈을 바라봤습니다. 순수한 청년이었어요. 아직 의심을 모르는 조국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찬 청년이었습니다. 한때 리도현도 저랬어요. 10년 전엔 저렇게 순수했고 저렇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리도현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울릴 거라고 생각했지만 끝내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최상훈은 쏘지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함께했던 중대장을 향해 방아쇠를 당길 수 없었던 거예요. 강 건너 중국의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리도현은 그쪽을 향해 걸었고 눈보라가 얼굴을 때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발이 시렸고 손가락 감각이 없어졌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들키면 끝이다. 하지만 이미 마음은 넘었다. 마침내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리도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바닥으로 땅을 짚었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해냈습니다. 정말로 해냈어요. 리도현은 하늘을 올려다봤고 눈송이가 얼굴에 떨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중국 땅에 발을 디뎠다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니었습니다. 중국 공안에 붙잡히면 다시 북한으로 송환될 거였고 그러면 공개 처형을 당할 게 분명했어요. 리도현은 일어나서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도망쳤어요. 산속을 헤매고 마을을 피해 돌아가며 걸었습니다. 한 번은 개 짖는 소리에 놀라 논두렁에 엎드려 숨기도 했고 차 헤드라이트가 보이자 나무 뒤에 몸을 숨기기도 했어요. 온몸이 땀과 눈으로 범벅이 되었고 배는 고팠지만 먹을 게 없었습니다. 새벽녘에 버려진 창고를 발견했어요. 리도현은 그 안으로 들어가 구석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이가 덜덜 부딪혔어요. 주머니 속 빼빼로 포장지를 꺼냈습니다. 구겨지고 젖어 있었지만 그래도 글씨는 읽을 수 있었어요. 사랑을 전하세요. 리도현은 포장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게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리도현은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어요. 이건 탈출의 증거가 아니다. 이건 내가 사람으로 돌아가는 증거다. 며칠 동안 리도현은 숨어 다녔습니다. 낮에는 창고나 헛간에 숨었다가 밤이 되면 이동했어요. 중국 조선족 마을을 발견했을 때 리도현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밥을 주었고 브로커 연락처를 알려줬어요. 브로커를 만났을 때 리도현은 남은 돈을 모두 주었습니다. 브로커는 트럭 짐칸에 리도현을 태웠고 며칠 동안 이동했어요. 때로는 밀폐된 상자 속에 몸을 숨기기도 했습니다.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고 눈앞이 하얘졌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포기할 순 없었거든요. 태국 국경을 넘었을 때 리도현은 태국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탈북자라고 밝혔고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어요. 몇 주 동안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드디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구름 위를 날아갈 때 리도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세상이 이렇게 높은 곳에서 보이다니. 손이 떨렸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로 해냈어요. 군인이 아닌 한 인간으로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문이 열렸을 때 리도현은 숨이 막혔습니다. 천장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사람들이 웃으며 걸어 다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들, 캐리어를 끌고 가는 사람들,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을 보는 사람들. 굶주린 얼굴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타락한 나라의 하늘이란 말인가. 리도현은 중얼거렸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간신히 버텼습니다. 안내하는 직원을 따라 걸으면서도 리도현은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면세점 진열대에 가득한 상품들, 밝게 빛나는 광고판들, 끝없이 이어지는 복도.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정착시설 하나원에 도착해서 직원의 안내를 받았어요. 30대 초반의 여직원이 따뜻하게 웃으며 샤워실을 안내했고 이제 따뜻한 물로 매일 샤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일이요? 리도현은 되물었어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리도현은 샤워실에 들어가 떨리는 손으로 수도꼭지를 돌렸어요. 뜨거운 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나오는 순간 리도현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물줄기에 손을 갖다 대니 진짜였어요. 뜨거운 물이 계속 나왔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리도현은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바닥에 주저앉은 채 뜨거운 물이 온몸을 적시도록 내버려 뒀어요. 10년 동안 얼음장 같은 물로만 씻었습니다. 겨울엔 씻지도 못하는 날이 많았고 씻을 때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긴 뜨거운 물이 매일 나온다고 했습니다. 눈물과 물이 뒤섞였고 리도현은 한참을 울었어요. 밤이 되어 개인 방에 들어갔을 때 리도현은 벽 스위치를 발견했습니다. 눌러보니 형광등이 환하게 켜졌어요. 껐다가 다시 켰습니다. 계속 켜졌어요. 전기가 끊기지 않았습니다. 리도현은 몇 번이고 스위치를 눌러보며 손전등을 찾았지만 당연히 없었어요. 필요가 없었거든요. 창밖을 바라보니 거리에 가로등이 줄지어 빛나고 있었습니다. 밤인데도 환했어요. 꺼지지 않는 불빛들이 밤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고 리도현은 중얼거렸습니다. 여긴 밤이 없구나. 식당에 가서 식판을 받았을 때 리도현은 눈을 의심했어요. 하얀 쌀밥이 수북하게 담겨 나왔고 반찬도 김치, 나물, 생선, 국까지 여러 가지였습니다. 이게 한 끼 식사란 말인가? 리도현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고 밥을 한 입 떠먹었어요. 부드러웠습니다. 옥수수죽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옆 테이블 사람이 밥을 반쯤 남기고 일어나는 모습을 본 순간 리도현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남긴다고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손이 떨리며 밥그릇을 움켜쥔 채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북한에선 병사들이 풀뿌리를 캐 먹는데 여긴 밥을 남깁니다. 이게 정말 썩은 사회인가요? 이게 정말 지옥 같은 곳인가요? 며칠 후 외출 허가가 나서 처음으로 서울 거리에 나섰을 때 리도현은 압도당했습니다. 사람들이 빠르게 걸어다니고 자동차가 끝없이 지나갔어요. 모두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고 휴대폰을 보며 걸었습니다. 고층 빌딩이 하늘을 찌르듯 솟아 있었고 광고판이 형형색색으로 빛났어요. 편의점을 발견했을 때 리도현은 유리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환했고 진열대를 따라 걸으며 과자가 산처럼 쌓여 있는 걸 봤어요. 라면, 빵, 음료수, 과자. 온갖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발견했어요. 빼빼로였습니다. 한 상자가 아니라 수십 상자가 쌓여 있었고 온갖 종류가 있었어요. 오리지널, 아몬드, 누드, 화이트.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집어들고 계산대로 가서 웃으면서 샀습니다. 아이들도 고르고 있었고 커플도 함께 골랐어요. 리도현은 진열대 앞에 선 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손을 뻗어 상자를 만졌고 차가운 포장지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어요. 이건 반역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금지된 물건이 아니었어요. 여긴 누구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곳이었고 과자 하나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리도현은 중얼거렸어요. 사랑의 증거였구나.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유리문 너머로 서울이 보였습니다. 끝없는 불빛이 펼쳐져 있었고 차들이 지나갔으며 사람들이 웃으며 걸었어요. 꺼지지 않는 도시였습니다. 우린 어둠 속에서 충성했는데 여긴 빛 속에서 자유롭네. 리도현은 빼빼로 한 상자를 집어 계산대로 걸어갔어요. 돈을 냈습니다.
점원이 웃으며 봉투에 담아줬고 좋은 하루 보내시라고 말했어요. 밖으로 나왔을 때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리도현은 봉투를 꼭 쥔 채 발걸음을 옮겼고 서울의 불빛 속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정착 1년이 지나 리도현은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고 공장에서 일하며 월급을 받았으며 통장에 돈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TV를 켰을 때 뉴스가 나왔어요. 북한 지역에 기근이 심화되고 있다는 소식이었고 화면에 갈비뼈가 드러난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리도현은 숨이 막힌 채 화면을 뚫어지게 봤어요. 저 아이들은 내가 지키겠다던 조국의 아이들입니다. 광고가 나왔어요. 11월 11일 빼빼로데이 사랑을 전하세요. 환한 음악이 흘러나왔고 젊은이들이 웃으며 빼빼로를 나눠 먹는 모습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행복한 얼굴들이었어요. 리도현은 리모컨을 내려놓고 소파에 기댄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조용히 웃음이 새어나왔고 달콤함이 죄였던 세상에서 나는 그 죄로 살아남았다고 중얼거렸어요. 목소리가 떨렸고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번쩍였어요. 네온사인이 깜빡였고 차들이 지나갔으며 삶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리도현은 일어나서 책상 서랍을 열고 빼빼로 한 상자를 꺼내 포장을 뜯었어요. 하나를 입에 물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달콤함이 입안에 퍼졌어요. 눈을 감았고 심장이 뛰었으며 따뜻했습니다. 리도현은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꺼지지 않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과자가 아니다. 이건 내가 처음으로 맛본 자유였다. 빼빼로를 한 입 더 베어 물고 웃었어요.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리도현은 그 달콤함을 천천히 음미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즐거우셨나요? 구독, 좋아요는 늘 힘이 됩니다.